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이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8,000km 이상 떨어진 미국 서부 연안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딸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붙잡혔는데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신규 채용되는 간호사들의 첫 달 월급을 10년 가까이 30여만 원씩만 지급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니까 진짜 진짜 1,00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최저임금 위반 아니냐.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휴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곳곳에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상행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체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역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대통령과 국회, 국민 모두 개헌 의지가 높지만 실제 헌법이 바뀌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의원이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 서부 연안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10일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러시아 하원에 해당하는 두마 소속 안톤 모로조프 의원은 지난 2일 동료 의원 2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닷새간 평양에 머물면서 북한의 최고위급 정부 관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로조프 의원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번 더 하려고 한다며 자신들의 미사일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는 수학적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해안 도시까지의 거리는 8,000에서 9,700km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사거리가 7,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14형의 개량형이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거리 12,000km의 화성 13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미국 서부 인근까지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의지와 어떤 능력 자체가 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상의 테이블 위에 나오든지 어때 그게 걸맞는 뭔가를 행동을 보여라. 오늘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인 내일과 노동당 창건 72주년이 되는 10일을 대대적으로 축하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주요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해온 바 있어 우리 정부는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군 수뇌부 회동 직후 지금의 상황이 폭풍전 고요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군사작전이 임박한 건지,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군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전 고요가 무슨 의미인지 이틀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what did you mean by calm before the storm yesterday? What did you mean by that? Thank you very much. You'll find out. We'll find out. 백악관 역시 대통령만 안다며 피해갔습니다. He certainly doesn't want to lay out his game plan for our enemies. So 이란의 합의안 파기 수순이다. 북한이나 시리아에 대한 경고다라며 해석이 분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성공한 미치광이 이론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전 당시 핵무기 사용을 시사한 닉슨 대통령과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전쟁 불사를 외친 케네디 대통령의 전략이란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묶어두기 위한 습성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TV 속에 사는 연예인이라며 전쟁을 쇼처럼 다룬다고 비난했습니다. 폭풍 전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32%로 추락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많았던 인천공항도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추석 연휴 8회째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늦은 오후부터 고속도로 곳곳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는 저녁까지 이어져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유금소까지 5시간 30분, 광주에선 4시간 20분, 대전에선 2시간 30분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항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입니다. 방금 비행기에서 내린 시민들이 쉴 새 없이 들어서면서 이곳 입국장은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밖으로 나가보시면요,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은 10만 8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공항공사 측은 내일은 인천공항 도착 여행객이 역대 최다인 11만 5천여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역마다 있는 휴게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래서 믿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부 휴게소 식당의 위생관리가 부실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문한 찌개 안에서 깨진 뚝배기 그릇 조각이 나오고 또 다른 찌개 안에선 벌레가 발견됩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두고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호두과자 상자에 적힌 제조일자는 2015년 8월 26일. 그런데 구매일자는 이보다 사흘 전인 8월 23일입니다.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들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에서 55건의 위생불량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조리식품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휴게소 식당은 공공성이 강한 식당입니다. 특히 이용 인원이 늘어나는 연휴 기간에는 식품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휴게소에 과징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추석 연휴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길었던 연휴여서 명절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볍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었던 연휴가 끝이 보이면서 명절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깨죠. 맨날 하니까 힘들게 야, 하니까. 그래도 어깨 가끔씩 주물러주고 그랬잖아.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환자들은 아무래도 오래 운전하니까 제가 허리가 평소에 좀 안 좋은데 허리가 좀 아팠고요. 그리고 목도 좀 뻐근하고. 한동안 열심히 놀았던 초등학생은 벌써 학교 가는 게 걱정입니다. 학교를 가려면 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전문가들은 남은 연휴 기간 장거리 외출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평소와 달라진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생활하던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좀 일정하게. 연휴 후유증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만성 피로와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과격한 운동보다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일상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친구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선 여중생이 200km나 떨어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 친구의 아버지를 살해 용의자로 검거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범행 동기부터 사건 전반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학생인 14살 A양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가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A양은 실종 닷새 만인 어제 오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양을 살해한 용의자로 A양의 친구 아버지인 35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앞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양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A양이 이 씨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용의자의 딸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이제 용의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씨는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도피했다가 딸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사건 둘러싼 각종 의문점들을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의 김태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이제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씨가 A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찰이 보고 또 살해 용의자로 지금 간주를 하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 범행 동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앞서 앵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씨에 대한 조사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이 씨는 그제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과 함께 은신해 있다가 체포가 됐는데 예.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의사소통은 아직 어렵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해도 의식이 돌아와 있다 그러면은 네. 뭐 살인 혐의를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씨는 현재 살인 혐의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처음 검거 당시 경찰에 A양이 사망을 해서 강원도 영월 야산에 묻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인 게 아니라 사망을 해서 묻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네, 거군요. A양이 예. 사망을 해서 그 시신을 가지고 영월로 이동해서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말은 본인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A양 몸에선 흉기로 인한 외상이나 사체 훼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인을 안 했는데 사망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묻었다. 이 부분은 뭐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씨가 A양이 숨진 이후에 남겼다고 알려진 글과 동영상을 통해서 이 씨가 일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딸에게 미안하고 죽은 아내를 따라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예. 이 딸과 함께 유서 형식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동영상에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준비했던 약을 예. 이 A양이 잘못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A양의 시신을 차에 실은 뒤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를 했고요. 예. 또 시신을 유기한 직후 동해안으로 이동을 해서 이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은 이 씨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이 씨 주장대로 A양이 사고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씨에 대한 조사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씨의 의식이 완전히 또 돌아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가 이루어지겠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씨의 부인도 지난달 사망을 했다고 하죠. 이 씨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씨 부인 최모 씨는 지난달 5층 높이의 자택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당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 씨가 뛰어내린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경찰은 이번 여중생 사망 사건에 앞서 최 씨의 사망 원인도 내사 중이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배경에 아내 최 씨의 죽음이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거는 네. 이 씨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자신의 딸과 과거 이제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씨와 이 씨 딸은 똑같이 거대 백악족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병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씨 부녀는 10여 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노출이 돼 왔고 예. 이 씨 본인도 딸의 안타까운 사연과 투병기를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사회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네, 잔인한 고양이 학대가 또 논란입니다. 이번엔 새끼 고양이라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구석에 몰린 새끼 길고양이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질러보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항아리에 가두고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새끼다 보니까 그 정도로 충격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죽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해자인 28살 이모 씨는 학대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 영상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잘 기억 안 나요. 몇 달 됐어요. 한 달 됐나? 오늘 새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PC방. 주인이 갑자기 기르던 고양이를 집어 던지더니 신고 있는 슬리퍼를 벗어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말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인에게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시각 장애인이 하는 마사지만 합법인 걸 알고 계시는지요? 80% 이상은 비장애인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있는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그런데 안마사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만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국가 정책이란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사지업 종사자 수는 5, 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시각장애인 종사자 수는 8,9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80% 이상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00개의 업소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진행되는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이 마사지 행위가 적발이 되지 않으면 처벌 자체를 안 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을 법원은 번번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시각장애인이 아닌 마사지사를 고용한 업주에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한 요양병원이 내보내는 하수에서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저류조를 설치하면 이 수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이 방사성 물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환경부 등이 배출 하수를 검사해봤더니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가 17,100베크럴로 측정됐습니다. 기준치 30베크럴에 566배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입원해 있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문제는 이 병원이 지난해에도 같은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저류조 설치를 권고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측정치가 증가한 겁니다. 임대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건물주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요양병원은 현행법상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기간이 아니어서 저류조 설치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이유로 이 병원의 올해 검사 수치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도 일단 강에 유입되는 시점엔 방사성 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지나가는 하수관이 파열될 경우에 일반 시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검사 자체가 환자가 많은 6곳만 뽑아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전국의 요양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신규 채용한 간호사들의 첫 달 월급을 30여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그랬습니다. 간호사들은 미지급한 임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대병원으로 출근한 간호사 김모 씨.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반씩 주간과 야간 근무에 투입되며 일을 했지만 첫 달 일한 몫으로 받은 돈은 36만 원이었습니다.
혈압도 재고 환자한테 해줘야 될 다른 간호처치들도 다 하고 차팅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만 원 겨우 받았던 거죠. 지난 6월 한 병동의 근무표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 씨 등 OT 간호사, 즉 신규 간호사의 첫 달 시급은 1,851원. 6천 원이 넘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 시급에 한참 못 미칩니다. 간호사들은 서울대병원이 9년 전부터 30만 원대 첫 월급을 줘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08년 9월 초임 간호사 교육 기간을 8주로 늘렸고 늘어난 4주에 대해서는 교육비 명목으로 30만 원대 월급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되는 것은 내 학교 후배들을 병원에서 안 뽑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모두가 다 공유하는 얘기처럼 들려오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병원 측은 교육기간에도 정식 임금을 다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절대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실수면 그때 6월에 시정했을 거예요. 서울대병원은 최근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차 미만 간호사들에게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우리 농촌엔 17,0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JTBC가 입수한 최근 실태 보고서를 이호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27살 A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농가에서 4년 넘게 일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구겨진 달력엔 고단한 삶이 빼곡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달에는 쉰 날이 없어요. 쉰 날이 없어. 언제 줬어요? 다 계속 일했어요. A씨는 농지 한복판에 세운 조립식 패널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노동자 3명과 한 방에서 생활하고 화장실과 부엌도 함께 썼습니다. 숙식비를 떼이고 난 뒤 월급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주거시키면 안 되는 곳이죠, 원래는. 근데 주거를 하게 하고 임금에서 30만 원씩을 잃은다. JTBC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와 농림부 합동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31%에 달했습니다. 62%는 월 2차례밖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평균 월 149만 원으로 모든 업종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80%는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엔 696명이 이런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에선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 연속성을 위해 대통령을 2번까지는 할 수 있게 하자 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러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실제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 이슈체크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내 개헌특위. 지금까지 모두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권력 구조에 관해선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아직 제대로 의견 조율도 못했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여야에 따라 엇갈립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자, 즉 분권엔 여야가 모두 찬성이지만 문제는 분권의 방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 중심이지만 예산 편성권 등을 국회로 넘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이 국가는 대표하지만 실질적인 내치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맡는 방식입니다. 명분은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대선을 통한 정권 획득 가능성이 낮을수록 대통령제보다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 설날까지 반드시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원내 107석인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정치권은 그러나 대통령제든 이원 집정부제든 개헌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이기 때문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만 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87년 체제, 오랜 군사 독재를 끝내고 탄생한 지금의 6공화국을 이렇게 부르죠.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이 땅의 독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정치 선진국에는 흔치 않은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민주화가 무르익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체제를 바꾸기에 지금이 적기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론이 일단 우호적이고 또 정권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68.6% 그리고 국회의원의 94.2%가 개헌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을 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부터 논란인데 이 조항을 그냥 두자니 북한은 영토를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가 돼 대북 정책이 꼬이게 되고 또 조항을 바꾸자니 정치권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 감정과도 직결돼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쟁점인데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3.1운동과 임시정부 그리고 4.19 혁명이 기본 정신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넣자는 겁니다. 이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이 밖에도 개헌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많은 산들, 박병영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헌법 36조입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개헌 특위는 이중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이란 문구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성평등이란 문구를 넣으면 헌법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개헌특위의 헌법 개정 토론회마다 반대 시위를 벌였고 개헌특위 개개인에게 대규모 문자 항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헌법 12조도 논란입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에서부터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검사의 신청이란 문구를 삭제해 이른바 검찰의 영장 독점주의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분류한 쟁점은 모두 62개의 항목. 현재까지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건 29개에 불과합니다. 33개 항목의 의견이 엇갈려 논의 자체가 미뤄지거나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각 이슈 하나하나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내년 2월 설까지 헌법 개정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민통선 안쪽은 민간인 접근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곳 산림이 생태적 가치가 커서죠. 민통선 안의 산림이 잘 보존되는지 당국이 최근 조사했는데 보존은커녕 훼손이 심각했습니다. 군 부대 막사를 짓거나 군용 도로를 만들면서 축구장 2,500개 면적이 망가졌습니다. 이걸 오래 방치하다 보니 산사태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통선 너머에 있는 강원도 양구군 백석산입니다. 산 정상부 부대 아래쪽에 깊게 패인 흔적이 보입니다. 폭우에 휩쓸려 돌 무더기가 무너져 내린 곳도 있습니다. 이 인근에서 확인된 산사태만 50곳에 달합니다. 작전 도로를 건설하면서 배수 처리를 잘못했거나 물 흐름이 바뀌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존협회가 민통선 안쪽 지역 산림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1,797헥타르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2,500여 개 넓이입니다. 대부분 국방부가 막사나 도로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땅 주인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개발하며 훼손이 심해졌습니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인데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영농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시면요. 이렇게 대규모 사과나무 단지가 버젓이 들어서 있습니다.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급한 대로 천막이나 비닐을 덮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훼손 지역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고 우선 훼손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복구할 것인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 지난 1996년 내린 폭우로 강원도 철원의 내무반이 무너져 군인 20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도 있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그럼 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시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에서는 벌써부터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폐식장이 1년 10개월간 공정을 거쳐 위용을 드러냅니다. 3만 5천석 규모의 개폐식장이 완공되면서 대회를 치를 13개 올림픽 시설은 모두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지금은 주변 도로 공사와 상정 간판 교체 등 환경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남은 건 올림픽 분위기 조성과 손님 맞이 준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입니다. 경기장과 대부분의 시설물은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민들의 호응과 열기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올림픽 기간 바가지 숙박 요금도 벌써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 5만 원 정도인 모텔 방값이 60만 원으로 올랐고 이마저도 방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 입장권 판매는 목표량인 107만 매의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채워나가느냐에 올림픽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히딩크 전 감독이 우리 축구 대표팀에서 감독이나 기술 자문 등 공식적인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프랑스에서 히딩크 전 감독을 만나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때 방송 해설을 맡기로 했다며 비공식적으로는 한국 대표팀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찌는 담배라고들 하죠. 관련형 전자담배, 냄새가 덜 난다고 해서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도 일반 담배만큼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르는지 언제 오르는지 구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담배를 전자기기에 끼우고 후 증기를 내뿜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맛이나 피우는 방식이 일반 담배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일반 담배 수준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세금 인상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서민 정서에 대해서 단 1원도 저는 올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달에도 긴 연휴와 국정감사 때문에 법안 통과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이 확고한 만큼 올해 안에 인상안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 담배들도 저희가 그 건강 위해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담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일반 담배는 타르 함량이 달라도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세금이 오르면 지금 4,300원인 전자담배용 관련값도 오를 수 있습니다. 5,300원 가량 정도로 이제 인상이 된다면 일반 담배를 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을 붙잡으려면 세금이 올라도 업체에선 관련값을 확 올리지 못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시켰는데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온다면 어떨까요?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선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들어온 로봇들을 윤서영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도쿄 시내에 있는 한 유명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최근 특별한 직원 하나를 채용했습니다. 키 95cm, 몸무게 약 40kg의 객실 룸서비스를 담당하는 로봇입니다. 그럼 제가 룸서비스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헤아도라이기 오네가이시마스. 물건을 전달받은 로봇은 호텔 로비를 지나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호텔 구조를 익히 알고 있을 뿐더러 3D 카메라와 적외선 감지 기능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건넨 뒤 만족도 평가를 통해 손님과 간단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호텔 측은 로봇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お客様がちょっと嫌なものっていうか、そういったものもあると思うんですね。でもそういったものをロボットが持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ったゲストプライバシーを守ることができたり。 일본 로봇 산업은 최근 3년 새 50% 가까이 급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정부 주도로 2020년까지 약 2조 4천억 엔 규모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서비스용 로봇은 현재보다 20배 규모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로봇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선 이처럼 생활 곳곳에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쿄 시내 한 휴대폰 매장에선 기다리는 손님에게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로봇은 3일 동안 40만 원이면 빌릴 수 있어 각종 행사장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선 노인들과 함께 체조를 하거나 치매 예방을 위한 퀴즈풀이도 합니다. 서비스와 의료, 재해 현장 등에서 사람을 대신할 로봇의 등장과 활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와 관련해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댓글팀장 등에게 국정원 예산 5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가 환자 대신 병원의 응급의료비로 307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환자에게 돌려받은 건 그중 7%인 22억 2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들도 8.6%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와 가전업계가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회의를 오는 11일 엽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함에 따라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공청회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 만끽하셨는지요? 사실 연휴 내내 맑은 날씨는 이어졌습니다. 이런 날씨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주말이자 연휴 끝자락에 접어든 오늘 전국 곳곳에는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계속 쾌청하고 맑아서 여기저기도 다니고 또 다니더라도 사람들도 분산도 되고 또 놀러 다니더라도 휴식의 날도 취할 수 있는 이런 긴 연휴는 되게 엄청 복권을 맞은 듯한 오랜만에 진짜 미세먼지 없는 그런 깨끗한 날이어가지고 가족이랑 놀러 다니기 너무 좋았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한 쾌청한 가을 날씨는 실제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17개 지자체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았습니다.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 겁니다. 쾌청한 날씨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이 맑은 날씨와 함께 북풍과 북동풍을 불게 해 주로 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또 남해상을 지난 저기압 때문에 지난 1일과 6일에 비가 내려 미세먼지가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남은 연휴 기간에도 비교적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오늘 특별히 뉴스 마지막에 가을 하늘 모습 다시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가을이 끝날 때까지 미세먼지 없는 이런 하늘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